구독, 좋아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초도사 배종찬입니다. 예. 자,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빅데이터 또 여론조사 전문가이긴 하지만 또 경제 분석을 또 잘하시니까 예. 요즘 복합 위기 중에 이 환율 문제가 계속 환율 폭등이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구윤철 발언으로 인해서 서학개미들이 지금 분노를 폭발시키는 상황,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과세 가능성 이야기했어요.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성까지 이야기하면서 네. 서학개미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을 보세요? 그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이고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뭐 호남 천재 또 전남지사 출마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지는 모르시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대중들에게 이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도 발표하는 게 별로 도움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네. 계속 우리에게 유리하게 발표를 하는데, 물론 뭐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 유혹을 또 받게 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지난번에 국회에서의 태도를 보고서 오죽했으면 김병기 이 원내대표가 정책실장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아니 무슨 국민의힘 의원이 고성을 소리를 친 거 아니에요. 김은혜 의원은 오히려 끝나고 나서 악수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같은 당에서도 이건 아니지 싶다라는 거죠. 또 하나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굉장히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구윤철 기획부총리도 가급적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난번에 주식 투자하라고 막 부추겼다가 혼쭐 났잖아요. 그랬죠. 뭐 레버리지가 어떻고 뭐 가장 수익률이 높고, 그거는요 주식을 10년 동안 20년 동안 안 팔아도 되는 이재용, 최태원, 구광모 이런 사람들한테는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개인들은 팔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20년 30년 워렌 버핏입니까? 오마에서 뭐 스테이크 티본 스테이크 썰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구윤철 기획부총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PER과 PBR을 구분 못했어요. 지난번 그래서 좀 혼났죠. 이걸 질문도 국민의힘 의원이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이소영 의원인가요? 민주당에.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서학개미 페널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서학개미 페널티 이런 거 이야기하면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겠습니까? 아니, 서학개미 미국 주식 투자한다고 페널티를 매기는 나라의 주식 시장에 외국인들은 들어오겠냐고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금 기획부총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해외 주식에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 시장에 투자를 하면 250만 원 이상의 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물려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금보다도 더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금은 15%, 해외 주식은 이미 22%예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 주식을 샀어. 1억을 투자했어. 예. 근데 엔비디아 1억 5천만 원이 돼서 5천만 원의 이익이 생겼죠. 여기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본 공제는 250만 원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4,750만 원에 곱하기 22%를 매겨요.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인 줄 아세요? 대략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나요? 1,045만 원이에요. 이게 세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는 4,750만 원 이익인데 1,045만 원을 세금으로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한 1억 정도 했다고 생각해요. 1억을 이익을 봤으면 1억을 이익 봤어요. 투자 이익을 봤으면 거기서 딸랑 250만 원만 빼고 9,750만 원에 곱하기 22% 얼마예요? 거의 한 3천만 원을 내는 겁니다. 그러네요. 3천만 원을 세금을 내야 돼. 이게 작은 세금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전재산 투자해가지고 이거는 이익을 얻을 때는 할 수 있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추가 과세까지 언급을 했다. 그러니까 열불 나는 거죠. 빡치는 거죠. 빡치는 거죠. 이거는 완전 빡치는 거예요. 아니, 구윤철 부총리
부동산 투자 안 했나요? 그리고 지금 한두 명이에요. 갭 투자한 사람이. 그런데 그런 건 이야기 안 하면서 세제 활용 도구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기업들이 달러를 이제 원화로 바꾸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니 그 허행급께서나 우리 또 이 시청자분들 생각할 때 기업들이 왜 달러로 가지고 있겠어요? 기업들도 반도체도 그렇고 히토류도 그렇고 또 석유도 그렇고 이런 원료가 되는 것에 다 달러로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원자재 사고 뭐려면 다 필요하죠. 기업들은 달러를 보유하고 가지고 달러와 잔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달러 풀어라, 달러 내놔라. 그러면은 달러에 대해서 이런 환전 인센티브를 줄게. 아니 환전 인센티브보다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고환율, 환율이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더 큰 이익인데 그걸 자꾸 달러를 내놓으라고 한다. 국민연금도 지금 문제고 국민연금은 우리가 분석을 해드렸죠. 예. 근데 지금 그래서 직장인 앞서 우리가 이제 젊은 청년 투자자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아니 한국 경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왜 MZ 세대는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느냐 분석해 드렸잖아요, 그죠? 예. 왜 서학개미,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에서 그 해외 주식은 미국 주식시장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자유예요. 내가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다. 그걸 하지 말라. 그걸 투자했기 때문에 페널티를 매기겠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더 상대적 박탈감이 이른바 이 젊은 세대들 용어로 개빡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부동산 강남에 다 사놓고 자기들은 어디에다가 정말 비공개 정보로 민중기 특금 다 주식 사놓고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야 하지마 페널티 매길 거야 환율 때문에. 그러면 환율이 지금 이렇게 불안정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커진 이유가 젊은 세대들 잘못입니까? 그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요. 제가 마침 이어서 예. 그러면 사실은 환율 폭등 또는 환율 상승에 대한 요인은 여러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이제 기업들에 대한 사업개미들이 미국 투자를 많이 하는데 빅테크 이 테크 기업에 대한 기업 가치가 높고 또 금리 문제도 있고 또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문제도 있고 한국 내 외국 기업들의 탈출 러시로 달러를 들고 나가는 그런 상황도 있고 이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 강성 노조의 어떤 불확실성, 부정적인 거, 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정책, 더 센 상법,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국내적 변수, 해외 변수가 여러 가지 작동해서 지금 환율 폭등이 일어났다는 그렇죠. 분석이 많은데 예. 서학개미를 딱 타겟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이 정부가 그걸 뭔가 덮으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거 덮으려고 하는 거죠. 덮으려고 하는 속내도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보세요. 어떤 이런 병고가 생겼는데 네. 이걸 그냥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달러가 왜 나가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서 투자했다고 지금 고환율이 발생한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자, 왜 고환율일까? 고환율이라는 것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고 원화보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달러의 가치가 원화보다 월등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높다. 그럼 사람들이 원화 가치가 높아. 그럼 원화 값어치가 높으니까 마치 금처럼 원화를 사겠죠. 네. 그럼 달러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화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물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바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에요. 코리아 프리미엄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 말씀 잘 들으세요. 코리아 프리미엄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젊은 세대들이 또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했기 때문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액수 자체도 그렇게 이 고환율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전히 강달러예요. 강달러야. 왜? 달러가 막 넘치고 넘쳐서 어쩔 수 없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다른 나라로 막 넘쳐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고환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의 유동성을 트럼프 대통령은 풀고 싶은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뭐라 그럽니까? 안 돼. 지금 미국 인플레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도 올해 원래 2차례 더
지난번 9월달 말고요. 네. 두 차례 더 기준금리 인하한다 그러는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주춤주춤해요.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벌써 뉴욕 증시, 한국 증시, 세계 글로벌 증시에 영향이 가고 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고환율 되는 이유가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외국인 돈이 빠져나가요. 왜? 아니 이 사람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투자했다가도 환율이 높으면 자기들이 나갈 때 이 많은 한국 돈을 한국에다 투자했으니까 한국 돈이 됐겠죠. 달러로 빠져나가는 데는 액수가 줄어들잖아요. 고환율이니까 네. 달러 가치가 높으니까요. 그러면은 시군 우리 투자 안 할래. 돈을 빼버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가 다시 매도세가 되고 지금 주식시장은 개인들이 이것을 국내 국뽕들이 받아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경상수지는 우리가 흑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국민들이 이해를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상수지는 뭐냐면 무역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 수지가 바로 경상수지죠. 근데 경상수지는 흑자예요. 왜? 수출이 수입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출이 많아서 수입은 수출보다는 적었어. 그래서 경상수지는 흑자났는데 수입이 줄어든 거예요.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에너지를 들여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달러가 많이 들어온 건 아니야. 또 기업들도 워낙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달러로 대금 결제를 받은 걸 그대로 달러로 가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 고환율을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문제는 달러, 외국인 투자가 막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건 뭐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입니다. 자, 노란봉투법을 하고 있다. 더 센 상법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정치권은 지금 뭐 내란 특검,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걸로 정신이 없다. 이거 여러분들 미국의 마가, MHA, 그다음에 유럽 투자자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JP 모건, 모건 스탠리 다 보고 있습니다. 투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옵니다. 제임스 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 회장이 뭐라 그럽니까? What the hell is going on? 노란봉투법? 오케이. 그러면은 기업들 한국에서 철수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임스 킴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임스 킴 암참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한국계 회장, 케빈 킴 주한 미국 대사 대리 한국계 이 사람들이 이런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환율을 안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움직이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냐. 한국이 환율을 조작할 수도 있겠구나. 환율 관찰국 상태인데 지금은 만약에 미국이 중국처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순간 이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그럼 이제 위안위기로 막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도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아르헨티나에는 재정명령으로 스와프를 해줬어요. 재정명령으로. 그런데 한국은 안 해줘. 이게 신뢰라는 겁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만 봐서는 안 돼요. 미국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트럼프는 아닙니다. 4년 동안은 3년 동안은 트럼프지만 그러면 이 신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야 한국 정말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내 핏줄이다. 그래서 재정명령으로 스와프 좋다. 적어도 1년에 한 500억 달러씩은 스와프 해주겠다. 그러면 이거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영구적인 스와프를 하면은 미국이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우리가 상한선이 200억 달러잖아요. 그럼 미국하고 500억 달러 그러면 안정되는 겁니다. 향후 10년간 한국하고 500억 달러 매년 스와프를 해주겠다. 이창용 하는 총재를 빨리 미국으로 보내야 돼요. 네. IMF 국장 출신이기 때문에 영어가 샬라샬라합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를 미국 특사로 보내가지고 다른 사람 보낼 게 아니에요. 샬라샬라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창용 하는 총재를 미국에 보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해서 이렇게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500억 달러 정도로 그러면 미국 돈이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왜냐하면 안정된다. 코리아 프리미엄 노란봉투법도 그냥 빨간봉투법으로 바꿔가지고 좀 유연하게 그렇게 하면 외국인 투자가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 달러를 이 환율을 제일 안정시키는 방법 외국인 투자가 마구마구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 이 방법이 최선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자, 환율 문제를 먼저 좀 살펴봤고요. 잠시 이 코스피 문제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27일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뉴욕 증시가 강세였는데
코스피가 뉴욕 증시 강세에 따라서 코스피도 좀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초반에 예측을 했었는데 일시적으로 4천선을 넘었다가 결국 4천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는데 자 다시 지금 상황 보니까 또 3,947 약간 더 지금 하향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 등락폭은 계속 오르내릴 수가 있는데 증시 지금 상황을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니까 관심사는 뭐냐면 최근에 한동안은 외국인들은 주로 이제 순 매도가 있고 그러니까 매도가 더 많고 국내 개미들의 경우엔 순 매수가 더 많은 양상이 한동안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 상황을 보면 이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뭐 불안정성이 높아진다고 파악을 했는지 떠나는 양상이 좀 보이고 있다 이런 좀 데이터도 나오고 있다. 그렇죠. 예. 결국에는 뭐냐면은 주식시장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려면 네. 처음에는 경제는 뭡니까? 심리입니다. 기대가 작동을 하죠. 말 그대로 이 기대입니다. 기대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다음번에는 실적 등을 통해서 현실 지수가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른바 테마, 이른바 이 상승할 수 있는 일종의 섹터가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를 올해입니다. 올해 초반에는 뭡니까? 올해 초반에는 말 그대로 조방원이었어요. 조선, 방산, 원전이었어. 그런데 후반기로 가면 중후장대한 사업은 일정 수준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속도가 몸집이 크니까 느려요. 코끼리 같아. 그래서 몸집이 작고 팡팡 튀면서 올라갔던 것이 바로 AI 반도체. 그게 HBM 고대역풍 메모리거든요. 이건 27년까지 우리가 잘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냐면 SK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인데 뭐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는 삼성전자도 한 16,000원까지는 목표가를 정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미국의 이 투자 기관들이 진짜 멍청이가 아니야. 빠꼼이야. 말 그대로 펀더멘털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오를 만큼 올랐어.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게 정말 어떤 기업의 가치 그걸 이제 PER로 보든지 또는 기업의 자산으로 볼 때는 우리가 PBR로 보잖아요. 그다음에 수익률로 볼 때는 PER로 보고 이걸 봐도 올라갈 만큼 너무 꽉 찬 거야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목표로 정한 건 뭡니까? 일단 5천을 정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코리아 프리미엄이냐 코리아 디스카운트냐 갈리는 건데 그러면 그걸 제도적으로 받쳐줘야 되는데 일본의 이른바 저팬 밸류업을 따다가 만든 게 한국판 밸류업이었거든. 작동 안 해. 그다음에 우리 더 센 상법 만들었는데 그 더 센 상법의 이면이 뭡니까? 말은 주주의 이익을 강조하는 거지만 그 주주의 이익이라는 것이 정말 기업인들이 이 마음껏 투자라든지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워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법에 대해서 그 속뜻을 알게 됐죠. 결정판은 뭐다 여러분들?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 충분히 지금 6개월간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펜마에서도 다뤘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펜마 클럽이 만들어져 있죠. 자, 구독 꾹 눌러주시고 빨리 구독자 300만 돌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좋아요도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냐면은 이른바 여기서 그런 것들이 이제 노란봉투법 6개월 동안 경청한다 그랬는데 허앵크님이나 우리 시청자분 들어보셨습니까? 노란봉투법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이 정부는 왜냐하면 민주노총이 워낙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이기 때문에 안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투자자들은 또 국내에 와 있는 GM 등 이런 투자처들은 원래 GM이 여러분들 우리 펜마에서 다뤘습니다. 자동차 연구소를 한국에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노란봉투법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안 할게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맥가던 이 아마존에서도 일단 뭐 대통령을 만나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대통령 만나서 MOU 체결할 때는 막 악수를 하면서 아메리칸 스타일로 해요. well, investor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네. MOU예요, 여러분들 다. 그게 기본 관련 법들이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확정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직접 돈 안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투자해야 되는 그 통장에 돈이 꽂혀야 투자한 거예요. 돈 안 들어왔어요. 그건 뭐냐?
아마존도 데이터 센터 하기로 했는데 상황 봐서 안 할래. 복잡하네. 근데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기업인들 모아놓고 지난번 일요일이었나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들었을 때 기분 좋을 수밖에 없는 말을 하겠죠.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지방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맥가돈 아마존도 안 들어오는데 설치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착착착착 이게 미국의 IB 투자기관들에서는 이걸 계속해서 보거든요. 데이터를 보면서 뭐 이게 안 됐어? 그럼 우리 안 들어갈래. 이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지금은 바로 그런 상황 때문에 이게 사실 돈 냄새는 사람이 맡을 때 땀 냄새, 돈 냄새를 제일 빨리 맡잖아요. 그런데 딱 이 사학개미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국내 정신 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냥 사학개미로 엔비디아랑 요즘 여러분들 또 구글의 제미나이가 엄청 잘 나가거든요. 이게 딱 오픈 이 AI 말고 제미나이가 인공지능이 빵 터지니까 그래 우리 여러분들 구글은 뭐냐면 엔비디아 말고 다른 AMD라든지 이런 반도체 기업들하고 또 손을 잡거든요. 자체적으로 또 주문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엔비디아도 내려놓고 그러니까 미국의 선택지가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린 난 엔비디아 내려놓고 그러면 구글로 갈아탈게. 알파벳이잖아요. 모기업. 그럼 뭐냐 여러분들 뭐냐. 미국에서 이 돈이 다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면 양도세도 내야 되니까.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무슨 서학개미 페널티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한국 돈인데 달러로 나갔던 것이 국내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요. 그냥 미국 계좌에 넣고 미국 계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최근에는 부동산 업체 캐나다 연금위원회도 철수한다고 그러죠. 모건 스탠리 같은 데도 부동산 투자하려고 다 철수한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 지난번에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토지거래 구역 설정되니까 엄청나게 세금 폭탄이 지금 터진다고 합니다. 지금 그와 같이 지금 달러가 나가는 상황인데 왜 서학개미가 이 환율 폭등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지고 자신들의 경제 정책 이게 실패를 서학개미한테 돌리려고 하는 아주 정치적으로는 아주 나쁜 음흉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주동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이재명 집권 5년 동안에 이 복합 위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는데 이 고환율, 고물가, 집값 폭등 여기에 지금 이제 불안한 증시, 경제 펀더멘탈 약화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달러 유출이 지금 대미 투자 부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연간 200억 달러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것부터 해서 달러 유출할 것이 훨씬 심해질 상황인데, 자 이끌고 있는 사실상 이 경제부총리 구윤철이나 김용범 정책실장 이런 사람들은 앞서 이제 상황들을 쭉 살펴보니까 무슨 경제 관련 책임자들이 아니라 정치인처럼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뭐 이재명 당사자는 범죄자니까 놔두고 일단 이 사람들은 적어도 정책 담당자 책임자인데 이 사람들의 대처 능력 수준 이재명 경제팀의 수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제 이야기 꼭 안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뭐 한국갤럽이나 이런 데서도 대통령 지지율 그렇게 낮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책 분야별 조사를 해보면 그것도 할 겁니다. 연말에. 그러면은 정말 거의 낙제 수준으로 나와요. 더군다나 이제 이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사람들이 또 임기 초반이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뭐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못해서 그렇지. 저는 이런 정부 정책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 냉정신. 냉정신. 딱 여러분들 정신이 바짝 들잖아요. 냉정신. 뭐냐. 냉은 뭐냐면 냉정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용문 정책실장은 국회에 출석을 해서 그것도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장이 민주당이에요. 김병기 원내대표인데 거기다 막 흥분을 해가지고 이야기하죠. 못할 이야기 했습니까? 아니 민주당 의원들은 더 막 소리 질러요. 다른 법사위 같은 곳에 다른 상임위에서. 그런데 냉정하지가 못한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정책 운영자는 냉정하지 못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교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아니 구현철 부총리 지금 이거 해야 될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무슨 서학개미 페널티 이야기했죠. 더 결정적인 거는 이거 다 봅니다. 적어도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가 되면 그런 거 다 번역해서 투자기관들에 전달되는데
PER과 PBR을 구분을 못해요. 음. 여기서 직격탄이에요. 그 다음에 김현덕 국토교통부 장관 있잖아요. 네. 저는 LTV, DTI 모를 것 같아요. DSR 모를 것 같아요. 정부 예산도 몰랐어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대책이 나오는 것 자체가 두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에 집 지을 데 없어요. 집 지을 데 없어요. 무리에 짓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지금 이런 정교함이 부족했다. 냉정하지 않다. 정교함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없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벌써 국토교통부 차관은 벌써 또 잘렸죠. 갑자기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국토부장 김현덕이요. 예, 아니 차관. 차관. 네네. 부동산. 차관 이름이. 그러니까요. 예. 그 다음에 또 지금 보십시오. 권대영 이름 기억 안 할 수가 없는데 부동산 레버리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내 주식 좋다. 국민연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뉴 프레임워크라는 게 여기에다가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을 다 가져왔어요. 보건복지부 왜 들어간지 아세요? 국민연금 운용기관이 이 보건복지부예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것이 아마 기획재정부일 거예요. 네. 그러면 한국은행도 그렇고 이 국민연금도 그렇고 수합화하라는데 수합화 안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뉴 프레임워크는 뉴 프레임워크 아니라 뉴 압박 프레임워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고 이러다 보면 잃게 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신이다. 신뢰를 잃게 되면 다 잃는 겁니다. 예, 환율 문제 중심으로 먼저 좀 살펴봤고요. 이제 정치 현안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원식의 노욕, 권력욕인가요? 뭐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차원에서 11.3 비상계엄이 다가오니까 비상계엄 당시 현장을 돌아보는 뭐 다크 투어 이런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착착착 하고 있는데 이 행사에 지금 우선 확인된 것만 4억 3,100만 원 정도가 국회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답니다. 나머지 추가될 것들이 또 남아 있어요. 지금 1차적으로 쓴 예산이 4억 3천만 원 정도가 투입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탁현면이 이 행사를 주로는 이제 기획하고 우원식 이 국회의장이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비상계엄도 뭐 대규모 이 정치 행사로 지금 쓰고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구윤철 기획부총리에 대해서도 제가 내로남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렇게 주식 투자를 가지고 쪼으면서 이걸 환율 때문에 그것도 서학개미 탓하면서 강남에 갭 투자해서 집은 다 사고 이번도 마찬가지죠. 아니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원 시절에 네. 또 민주당에서 탁현민 또 문재인 정부의 의전비서관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를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엉뚱한데 돈 쓴다 어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4억 3,100만 원이 이게 뭐 작은 돈입니까? 그런데 이 투어는 국회에 가서 뭐 생각이 있어서 이 국회 현장을 둘러보겠다는 사람이 뭐 얼마든지 각자 알아서 둘러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저는 뭐냐 결국 다크 투어를 만들면서 국회의장이 가뜩이나 지금 쪼개진 이 우리 정치권을 봉합하지는 못할 망정 정쟁으로 비화시키냐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원식 의장이 지금은 아닌데 한때 지난 비상계엄 이후에 상당히 이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로 떠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도 아니고 김민석도 아니고 추미애도 아니고 강훈식도 아니면 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박지원도 아니면 네. 내가 있지 않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하고 대통령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상계엄을 정치적인 지렛대로 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것도 이름을 다크투어라고 해서 한 방송사의 그 프로그램 이름까지 붙였어요. 그리고 누가 왔느냐. 이른바 이 홍보 또 이 기재 이른바 홍보 선동의 기재라고 불리는 탁현민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또 그 이전에는 또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잊혀지고 싶다던 사람을 불러내서 지금 유튜브까지 하고 있죠. 그 제작은 또 김어준 TV에서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우 의장이 탁현민과 연결돼서 미래를 도모하는 거 아닌가 하는, 물론 뭐 우 의장, 우원식 의장의 마음을 저는 모릅니다. 알 수도 예. 없죠. 근데 예. 그런 의심이 드는 냄새가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 행사들이 매우 구체적이에요. 심지어는 국회 TV도 등장을 합니다. 네. 국회 TV도 뭐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인가요? 이런 것도 있고, 또 특집 다큐멘터리 미디어 뭐 파사드 쇼도 있고, 이게 이제 국회 예산이 1억 1,820만 원이 동원되고, 사진전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기획이 돼서 결과적으로 노리는 것은 이른바 비상계엄 이 호재를 최대한 우 의장이 끌어내겠다. 이 판단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반대하겠습니까? 반대 안 하겠죠.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책도 출간한다고 그래요. 뭐 너무 월담 관련된 것일 것 같은데, 넘고 넘어 뭐 제목도 책 제목이 넘고 넘어해서 출간 기념도 한다고 그러고, 최근에 이제 김어준 유튜브에도 나가는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원식이 과거에 정세균이 2016년에 국회의장을 하고, 그 다음에 2020년에 국무총리로 가면서 대권력에 관심이 있나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이제 하다가 뭐 그 목표를 정세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원식은 지금 행보 자체가 지금 그런 노욕, 나는 국회의장으로 만족 못해, 뭐 이런 건가요? 저는 그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게 지난번에 본인의 주가를 상당히 올려놨던 것이 비상계엄이거든요. 그러면 비상계엄에서 마치 우원식 의장을 전우치로 만들어줬던 그게 이제 넘고 넘어거든요. 그러니까 넘고 넘자. 전우치예요? 넘고 넘은데, 넘고 넘는다는 것은 일단 두 명을 넘는 거잖아요. 정청래 넘고 김민석 넘어. 그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추미애 장군은 경기도로 보내고, 박지원 의원도 대권 욕심을 내겠지만 국회의장으로 보내고, 네. 교통정리 쫙 해놓고 정성호는 못 들어와. 조정식도 못 들어올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본인은 딱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걸 만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걸 이렇게까지 다크 투어로 만들 일일까? 왜냐하면 지금 비상계엄은 진영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이제는 이거 좀 봉합하고 일단락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대한민국의 국회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미래를 향해서 손잡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전쟁을 벌일 겁니까? 그럼 국회에서 또 내년 1년 동안 가뜩이나 지방선거도 있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 한국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고도의 중재자예요. 그런데 지금 우원식 의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국회에서의 역할을 봐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색깔이 다 안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원식 의장을 보면 저 사람 민주당 사람이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대목이네요. 다크 투어를 만들어서 넘고 넘어. 그다음에 각종 행사들이 지금 뭐 엄청난 행사들을 많이 해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냥 표면적으로는 4억 3,100여만 원이지만 실존에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국회 방송을 활용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회 내에 시설을 이용한다. 그거는 비용 안 치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회계상에 잡히지 않는 비용도 엄청난 거죠.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또 이 시간과 기회비용 등을 생각한다면 이걸 안 하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왜 이럴 때 이제는 비상계엄을 넘고 넘어가 이제는 진영 간 대결을 넘어서서 봉합을 합시다. 이 이야기는 왜 못하죠? 사실 국민들은 이걸 더 원할 거예요. 적어도 다른 쪽은 몰라도 국회의장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더 후벼 파는 거잖아요. 비상계엄 상황을.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당장 국민의힘은 반발이 나오는 게, 아니 그럼 왜 다크 투어만 하나요? 그날 이재명의 숲도 해야죠.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뭘까? 이 행사를 하면서 결국 남는 것은 우원식 의장은 이런 행사를 내 중심으로 주체적으로 했다라는
뿌듯함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부심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 국회 또 대한민국에 남는 것은 다 지금 깊숙이 고립해지는 것밖에 남는 게 뭘까요? 네. 스스로 무슨 강을 넘어라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강을 스스로 우원식에 넘기 바랍니다. 넘고 넘어는 다른 걸 넘지 말고 월담하지 마시고 비상계엄의 강도 넘어야 된다. 그 문제도 좀 제기해 주셨네요. 자, 그냥 여론조사로 바로 한번 좀 넘어가 네네. 볼게요. 자, MBS 여론조사가 마침 나와서 뭐 전화 면접조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지만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 한번 참고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데이터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이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국정 운영평가, 국정 지지율이라고 하죠. MBS 조사 결과가 58% 긍정평가가 나왔어요. 여전히 지금 MBS의 조사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직전 조사가 있습니다. 직전 조사 대비를 해보면 긍정이 3% 하락을 하고 부정평가가 또 3% 상승하는 흐름 자체로는 긍정평가가 떨어지고 하락하고 부정은 상승하는 건데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단은 2주 간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MBS를 보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MBS 여론조사가 2주 간격이고 갤럽은 한 주니까 임기 초반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 갤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긍정평가 이유나 부정평가 이유라는 것에 대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흐름의 변화를 읽어보는 데는 이 MBS 여론조사가 좋은 게 3%포인트가 하락했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뭘까? 그러니까 2주 전에는 사실 APEC 영향이 상당히 많을 때 MBS 여론조사였고 근데 이게 이제 3% 떨어져서 58%가 기록됐다는 건 말 그대로 항소 포기는 여기는 포함이 된 거예요. MBS는. 그러니까 MBS 여론조사나 갤럽 조사에서 3%나 4%, 5%가 결코 적은 변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소 포기가 상당히 이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을 통해서 조사를 할 때는 이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한 50, 한 3, 4였던 것 같은데 51, 2 뭐 이 정도였죠. 그런데 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전화 이 가상 이 무선 전화 면접원에 의해서 조사를 할 때는 주로 누가 전화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냐면 이거는 자동답 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아무래도 화이트 칼라가 전화에 많이 응할 수밖에 없어요. 휴대폰 전화니까. 이게 왜냐하면 영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굳이 내가 잘 몰라도 전화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받아서 짧은 시간 응해주는데 대체로 여러분들 40대, 50대 직업별로 화이트 칼라예요. 화이트 칼라는 상당히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다.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또 하나 지금 한국갤럽 오늘 발표된 조사를 보니까 외교가 무려 43%예요. 그런데 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직전 조사보다 무려 9%포인트가 올라가지고 43이에요. 네. 이게 뭐냐. 외교로 도배하는 현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국내 정치로는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굉장히 껄끄러울 법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단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고환율 지금 이야기합니까? 안 하죠. 네. 대장동 항소 포기 이야기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이야기하거든요. 안표 말입니다.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을 사이다 같이 좀 톡톡 틀어줄 그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점수 딸 이야기만 한다. 특히 이제 지금 일단 APEC도 그렇고 G20까지 외교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갤럽에서 이걸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거예요. 외교가 43%까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고. 언제로요? 경기지사 시절일 때 이재명 대통령을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외교랑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까? 굳이 국외 이슈와 연결하는 거는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대북 송금.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말 그대로 지금이 굉장히 국내 이슈로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 판단한 거예요. 경제도 지금 안 먹혀요. 주가도 내려가고 구윤철 부총리가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로지 지금 외교로 다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 현장에 갈 때 강훈식 실장을 다 대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외교가 43이라는 이야기는 갤럽 조사 오늘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유를 못 대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자질구레하게 뭐 이유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댄 걸 빼면 이 43이 거의 이유를 제대로 된 것만 골라서 백분율을 환산하면 60%에 해당됩니다. 지금 대통령 국정평가 이후에 긍정평가 이후에 60%가 외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전문가입니까? 아니거든요. 네. 그럼 이건 뭐냐? 상징성, 이른바 symbolic impact. 그러니까 외교 핵 추진 잠수함 와, 그다음에 G20 아랍에미레이트 와, 남아공 와, 튀르키예 와. 아니 중요한 건 우리 국내 경제가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를 갔는데 낙타가 몇 마리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몇 마리가 나왔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갔을 때는 낙타가 몇 마리 나왔다. 이게 외교 성과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면에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5마리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낙타가 20마리 나왔다. 와. 또 지지하던 사람들은 주로 40대, 50대 화이트 칼라기 때문에 와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외교가 지금 43%거든요. 네. 경제 민생은 긍정평가 이후에서 몇 %일 것 같습니까? 경제 민생 11%밖에 안 돼요. 아, 그렇게 낮습니까? 부정평가로 경제 민생은 14%예요. 그럼 뭐냐? 이 외교가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에서 사라져 버리고 나면 없어지고 나면 뭐다? 이 긍정평가가 대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빵! 속수무책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가 아니에요. 대통령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원래는 이 구조상으로 보면은 대통령 긍정평가 이후에 70%를 차지하는 건 경제지만 지금 외교로 도배가 돼서 일종의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그래서 여하튼 착시가 됐든 뭐 상상이 됐든 지지율이 높은 거예요. 하지만 이게 가라앉았을 때 더 이상 이제 임기 7개월, 9개월, 임기 12개월, 1년 2개월 이제는 더 이상 외교가 대통령의 주요 평가 이유가 아닐 때는 그때는 빵!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으면 위험해지고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 질문 이렇게 좀 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전화 면접 조사, 뭐 ARS 조사 비교해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조선일보 논조가 나와서 그 문제와 함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예. 한국갤럽을 기준으로 해서 조선일보는 무당층의 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가 굉장히 낮고 하락한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좀 때리는 쪽으로 논조를 잡았는데 앞서 이제 여론조사 공정도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만은 이 전화 면접 조사하고 ARS 조사와 조사를 해보면 정당 지지도나 또 내년 지방선거의 구도 프레임 이런 걸 조사한 결과 뭐 코리아 정보 리서치라 이런 조사들 몇 개를 보면 그게 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문제 관련해서 포인트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게 뭐 사실은 이제 이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 논란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되는 논란인데 사과를 해야 할 때냐 싸워야 할 때냐 이것도 조금 연관은 돼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방선거 투표일 경우에 대체로 한 절반 정도는 투표를 안 하지 않습니까? 대선의 경우에는 한 25% 정도가 그렇습니다. 투표를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하고 가끔 실제 득표율하고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포인트는 어떤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지. 저는 결국 이제 여론조사는 예. 투표 의향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론조사는 실제 이제 여론조사는 투표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지금 당신 어떻게 생각해?라고 하는 것이고 투표 결과는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를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투표용지를 집어넣는 사람은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적극성이 있는 사람이죠. 투표할 의향이 강한 그렇죠. 사람들.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여론조사에서 나는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 정당에 대한 지지 성향이 적극적인 사람들이 갑니다. 애매롱한 사람들은 안 가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는 그 한 사람 누구인가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이고 많이 가요. 네. 그런데 지방선거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사람에 대해서 딱 알고 투표하는 국회의원 선거도 투표율이 높죠. 근데 60% 이상 나옵니다. 지방선거는 그중에 셋 중에서 왜 낮을까? 지방선거는 정당으로 투표를 해요. 그리고 아주 적극 지지층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한국갤럽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24% 나오지만 이것보다는 더 나와요. 실제 투표 결과는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건 왜냐하면 지지 성향이 정당에 대한 적극성이 애매롱한 사람들은 안 가요. 이건 투표 의향이 아니라 정당에 대한 적극성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조선일보의 논조가 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국민의힘에 더 적극성을 띠도록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당층이나 그다음에 중도층이 좀 더 국민의힘 쪽으로 적극적으로 와야 된다. 이게 이제 과제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표소로 갔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과 문제인데 자, 그럼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사과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과하면 지지율이 뻥하고 올라갈까요? 또 누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일보에 칼럼을 쓸 텐데 당헌 당규를 당칠 민삼으로 할 게 아니라 민칠 당삼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이 확 바뀔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게 난리법석이 날 거예요. 왜? 장동영, 나경원. 그러니까 이게 누가 좋다 안 좋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한동훈 그다음에 또 뭐 유승민 또 보수 대연대를 생각하면 연합을 생각하면 이준석까지 마구잡이로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사과냐 사과가 아니냐는 이 문제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뭉칠까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으로 뭉칠까. 그러면 정말 장동혁 대표도 나경원 의원도 자, 이 이슈로는 우리 뭉칠 수밖에 없네. 그리고 이 이슈로 뭉쳐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한동훈이니 또는 이준석이니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동참할 수 있겠네. 그러면 그 이슈, 이른바 이재명 정부의 이 내란 공무원 색출한다든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든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효tom이 히데요시로 능멸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겠습니까? 유승민인들 다르겠습니까? 이준석인들 다르겠습니까? 오세훈인들 다르겠습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도 그래서 본인 선거가 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지금 사과해야 된다. 내 중도층 빨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 속사정을 모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사과한다. 두 번째, 당 70%가 당원 70%가 민심 70%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지방선거 이긴다? 그렇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다 같이 똘똘 뭉칠 수 있는 이슈가 뭐냐. 이걸 끄집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뭐가 만들어질까? 보수 빅텐트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보수 빅텐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정해야 돼요. 가령 보수 빅텐트라는 것은 우리 여행지로 어디로 가야 돼? 여기 다 좋아.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그래. 고기 좀 소고기 돼지고기 항정살 가져왔는데 우리 이거 다 먹어. 나도 좋아. 아니야, 난 싫어. 생선 먹을래. 그러면 텐트 안에서 밥 같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걸 다 같이 끄집어내서 이 보수 대연합을 할 때, 보수 대연대를 할 때 이래야 보수 초강력 빅텐트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정치권의 현황도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내부 현황 지금 좀 일종의 좀 격렬하게 싸우는 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2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자,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기영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좀 정치 뉴스 좀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 근래 이제 김어준 유튜브에 계속 여권 인사들,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뭐 얼굴을 비치고 있죠. 최근에는 그저께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이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입법, 행정, 이 입법부, 행정부 가장 중축이 되고 있는 핵심 여권 세력들이 다 김어준의 이 유튜브 권력에 지금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하십니까? 뭐 이재명이 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예. 저희가 뭐 여의도 대통령은 정청래고 뭐 용산 대통령은 이재명이고 충정로 대통령은 김어준이라고 했는데 정청래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민심의 바로미터가 어디냐? 딴지일보 게시판이라고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뭐 아무래도 이재명에 대해서 정청래가 그 앞에서야 굽신굽신하지만 뭐 이재명이 해외에 나갔을 때 빈집털이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뭐 1인 1표제 관련해서 내년도에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임기 1년을 놔두고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정청래가 그 임기가 1년짜리거든요. 그렇다면 정청래 입장에서는 내가 내년도에 당대표를 다시 연임을 해서 2028년 총선을 정청래 사람으로 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미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 1표제 관련해서 권리당원의 원래 지금은 한 20표가 대의원 한 표와 권리당원 한 20표 차의 어떤 그런 등가성이 있는데 그것을 1인 1표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청래를 욕하기 전에 이재명이 그렇게 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토대를 만들어서 2023년도에 이재명이 자기가 1인 60표였습니다. 권리당원의 60표가 대의원의 한 표하고 가치가 같았는데 그거를 20표 밑으로 1대 17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명횡사, 친명횡재를 통해서 자기가 총선을 이기고 나서 사람들을 꽂아놓고 당대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쭉 본 상태에서 정청래가 볼 때는 이재명 뭐 얘기 안 되는 선수가 저런 식으로 당을 장악하고 대통령까지 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겠냐.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해서 이름은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그거는 개딸 주권 시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김어준과 털보 김어준과 연대를 저번에 전당대회에서 성공을 했고 그 흐름을 정청래만 아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뭐 당연히 지금 우원식 같은 경우 추미애도 그렇고 기타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김어준의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본인의 어떤 인지도 높이고 개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예. 자, 어차피 지금 김어준 유튜브가 나와서 연관해서 이 문제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엊그저께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중요 사항이 있었죠. 그제 공개를 했고 또 어제 추가적인 공개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죠. 지금 X 트위터죠. 트위터에 국적 표시제가 도입된 이후에 특정 계정을 보니까 그 특정 한 계정 안에서만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비난 댓글이 6만 5천 개가 넘더라. 이런 게 지금 확인이 됐죠. 그 위치를 보니까 접속 위치를 보니까 차이나로 돼 있더라. 중국에서 왜 저렇게 특정 계정 한 계정에서만 6만 5천 개를 발신하느냐. 중국은 자국민들이 이 X 등 해외 SNS 특히 미국의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커뮤니티 관련된 이 SNS 관련된 것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용을 못해요. 일부 이제 VPN을 이용해 사는 사설망을 통해 사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정부가 털어놓은 그 내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런 정도로 약 한 계정에 집중적으로 될 정도면 저건 중국 당국, 공안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또는 중국 공안 관계자가 직접 저걸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 이 문제가 제기가 됐네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랑 국가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국가가 공산당이 이제 사실상 그런 것들에 당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자유롭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러니까 X 계정 자체를 예. 중국에서 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
공안 당국에서 뭔가 틀어준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엊그저께 상황이 있고 어제 상황이 있는데 어제는 X가 예전에 이제 트위터라고 불리는 그 X에서 위치 관련해서 그 국가명을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군수 민수라고 네. 이재명 지금 이재명이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재명이다 이쪽이 얘가 65,200개를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꽤 오래됐거든요. 여기 시기를 보면 가입된 게 2019년 1월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에 6만 개 이상을 하려면 하루에 수십 개를 달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재명에 대한 개딸 중에 개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접속 위치가 차이나 앱 스토어잖아요.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이재명을 그러니까 중국에 이재명 개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재명 좋겠습니다. 중국에도 개딸이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왜 중국 사람이 저게 개인의 일인지 아니면 중국 쪽에서 공안이나 뭐 그쪽에서 조직적으로 하는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게 왜 중국에서 이재명을 왜 지지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재명이 활동을 한다면 중국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국을 위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뭔가 대한민국 정치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좋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게 2019년부터 치밀하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굉장히 무섭다고 볼 수 있고 저게 X 그 계정 관련해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이재명 관련해서 우리가 볼 때는 중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접속 위치를 보니까 차이나가 너무 많았고 저는 이게 단순히 이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우마오당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마오당이 뭐냐면 결국은 댓글 부대가 있다는 겁니다. 댓글 부대가 있는데 우마오라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원 정도 하는데 이게 2004년도에 중국 후난성 중앙선전부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댓글 팀이 운영이 됐대요. 그런데 댓글 하나에 90원. 네, 댓글 하나에 90원 우리나라 돈으로 5마오 정도 되는 건데 네. 후진타오 주석 시절에 이게 확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당 차원으로 확대시켰고 중국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반중적인 글이나 댓글을 올릴 경우 이에 반박하는 그런 행태를 했다는 거죠. 한 4천만 명 정도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고 이게 단순히 설이 아니라 실제로 우마오당 조직 관리자로 근무하다 호주로 망명한 한 인사는 대만의 총통 선거에서 친중적인 국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20여만 개의 계정을 운영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고 폭로를 했다고 합니다. 계정 자체가 20여만 개. 그렇습니다. 이게 2023년 문화일보 기사거든요. 네. 근데 이 문화일보 기사가 왜 이렇게 나왔냐면 그 연원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축구를 했습니다. 중국이랑. 그때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를 했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8강전에서 우리나라의 포털 사이트 다음이 있었고 네이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서는 그 아이디를 넣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아이디를 넣고 네. 그때 한국이 94%는 한국을 응원했고요. 중국이 6%를 응원했습니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 수가 2,467만 회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는 수가 그중에 10%도 안 되는 210만 회 그러니까 92%대 8%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를 넣고 하는 네이버에서는 우리나라 응원하는 게 많이 나왔는데 아이디를 넣지 않는 다음에서는 중국이 90% 이상이 응원 댓글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조직적으로 그 사람들이 단순히 한중전 때문에 왔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다음이라는 그 포털에 중국인들이 놀이터로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한중전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도 그냥 클릭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적인 걸 하다가 한중전 축구를 하니까 그때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속된 말로 뽀롱이 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적을 표시하는 거 관련해서
요번에 트위터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좀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이나 다 댓글 관련해서 국적을 적어도 표시해야 이제 하는 게 국내 포탈부터 그 시작을 아니 해야 된다. 해야죠.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을 표시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거는 개인 정보의 어떤 우려도 없고 아니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표시를 하게끔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론 조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요 뉴스를 볼 때 제목을 보고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 의외로 제목을 보고 댓글을 봅니다. 그렇다면 댓글에 연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지금 보면 대장동 깐부잖아요. 그게 당연한 어떻게 보면 여론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검찰이 조작됐다, 조작 기소됐다, 엉뚱한 가지고 여론을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인지 개딸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다면 중국 개딸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그거는 조직적인 뭔가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희가 의심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과거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셨네요. 어떤 식으로 홍콩이나 한국에 개입해 왔는지 오마오당이라든가 또 선거 20만 개의 계정을 가지고 중국 대만 총통 선거에 개입했던 사례까지 중국 공안 당국으로 보이는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굉장히 많은 수들이 계정이 20만 개라면 움직이는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제2의 드루킹처럼 그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까요? 댓글 하나당 90만 원을 주고 하는 별도의 세력들이 있다면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개입이 될 텐데 이 문제는 한번 좀 웃자고 하는 차원에서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중국 당국이 어쨌든 내부는 통제하면서 외부의 그런 대만이라든 한국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선거라든가 여론에 개입하는 흔적들이 계속 나오고 한국 침투도 정밀하게 전략적으로 통일 전선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국적 표기를 만일 유튜브에서도 한다. 네. X는 이미 국적 표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접속 위치를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하는 유튜브에서도 국적 표기를 하게 되면 김어준의 유튜브에 중국인들이 표기가 얼마나 될지 제가 볼 때 구독자가 좀 줄지 않을까요? 실시간 참여자도 줄어요? 구독자도 줄 것 같고요. 네. 아니 저는 그거예요. 국민의힘이 국적 표시 관련해서 법안을 냈습니다. 반대하면 뭐죠? 간첩입니다. 아니 국적 표시를 해서 실익은 있잖아요. 그렇죠. 딴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있냐? 아니 딴 나라 사람이면 딴 나라 사람 입장에서 국적 표시해서 비판할 수 있죠. 아니 그거는 뭐 문제 없습니다. 근데 딴 나라 사람인데 중국 사람인데 한국인인 척 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여론을 왜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국적 표시라는 게 그냥 진실, 그냥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반대를 한다? 민주당이 반대한다? 그럼 뭐죠? 아니 뭔가 비호하고 있다는 거고 이런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거는 투명하지 않는 사회가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반대하면 간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정원법 관련해 가지고 이거 대공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경찰로 넘어갔는데 그거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거 원상 회복시키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간첩 때려잡겠다고 하는데 왜 민주당이 이렇게 미온적이냐. 그러니까 제가 의심을 하는 거고요. 왜 중국 앞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느냐. 왜 그러죠? 아니 중국에서 뭐 받아먹나? 아니면 이념적으로 너무 경도됐다고 한다면 그거 최민희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뇌구조가 이상한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 저 세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꿀릴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중국보다 낫고 그렇다면 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할 말도 못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봉우리, 거기는 큰 산, 큰 나라, 작은 나라 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15기인가요? 중에서 한 7, 8기를 혼밥을 했고 입국할 때는 기자들이 두들겨 맞기까지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거 일본에서 만약에 이렇게 했거나 미국에서 그랬으면 난리 났겠죠. 근데 왜 중국의
이렇게 우리가 모멸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은지. 그러니까 저는 간단해요. 이재명이라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그 대통령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될 게 뭐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권과 영토 아닙니까? 서해 공정이라고 해서 서해 바다에 자기네들을 서해 9점을 알받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보는 비례적으로 할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예산을 또 이번에 삭제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가면 아니 우리가 속구기를 바라는 건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 문제 관련해서 국적 표시하는 법안 반대하면 간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적 표기 반대자 간첩이다. 그 자가 법인이다. 핵심적 요점을 찍어주셨네요.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그 전에 정혜윤님, 영님, 최미진님, 하루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은 한번 꾹 확인하시고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엔 공수처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토사구팽 공수처 이야기가 지금 한두 달 전부터 지금 회자되기 시작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 장면이네요. 자, 이명현의 특검, 순직해병 특검이라고 그러죠. 이명현 씨 이름은 워낙 알려지지 않아서 민중기라든가 조은석은 꽤 그래도 알려졌는데 이 이명현 씨는 잘 안 알려져서 순직해병 특검이라고 그냥 그럴게요. 순직해병 특검이 오동원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7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가 국회에서 이중한 사건을 위중했는데 검찰청에 이첩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은폐했다. 이런 혐의를 지금 이 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특검에서 그 혐의라고 하면서 기소를 했는데 이게 불법 협의 혐의와 관련해서 좀 다퉈야 될 문제들이 생겼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우선적으로 해병대 특검하고 공수처하고 똑같습니다. 예. 뭐냐면 가장 그 민주당과 공수처와 특검이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그 순직 해병에 의해서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의해서 그것을 수사를 외압을 해서 무마시키려고 했다. 그거잖아요. 네네. 그 사이에 양념을 넣은 게 뭐냐?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는데 기소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얘기가 안 되니까 못한 거예요. 그렇죠. 능력도 없지만. 네. 그런데 특검을 해가지고 지금 한 3-4달 그리고 지금 연말까지 계속하면서 얘네들이 뭘 했냐? 3가지로 봐야 됩니다. 제가 볼게요. 네. VIP 경로라고 민주당 애들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 VIP 경로를 통해서 수사 외압을 했다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기본적으로 구명 로비가 있어서 구명 로비 때문에 대통령이 경로하고 대통령이 경로해서 수사 외압 이 3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특검이 너무 황당한 게 대통령은 경로했대요. 그런데 수사 외압 대통령이 경로해서 수사 외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수사 외압 관련해 가지고 관련자들을 5명을 영장을 쳤는데요.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외압에 대해서 특검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 그 전제가 되는 대통령이 화를 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명 로비를 받아서 누구 얘기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화를 내고 무마시켰다는 거잖아요. 외압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근데 구명 로비가 그게 얘기가 뭐였냐면요. 이종호라고 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하고 친분이 있는데 얘가 멋진 해병 단톡방에 내가 임성근 사단장 사표 쓰지 마. 내가 VIP한테 연락할게 이거였어요. 네. 그런데 이게 2023년 8월에 전화입니다. 그런데 7월 31일 날에 이미 대통령이 민주당이 경로했다고 한 시점이 이미 돼 있고요. 임성근 사단장은 사표를 7월 달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시점이 자체 거꾸로네요. 시점 자체가 거꾸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화가 나서 사표가 그 이후에 내지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미 사표도 냈고요. 대통령은 화를 냈다고선 치더라도 그때 낸 겁니다. 근데 로비를 내가 하겠다고 한 건 그 이후입니다. 이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초반부터 제가 볼 때 로비 이 구명 로비 자체는 없다는 거 됐는데 실체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특검이 나쁜 짓을 한 게 김정한 목사님
예. 그리고 또 이영훈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극동 방송해가지고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랬죠. 그때 뭐였냐? 그게 구명 로비로서 그 참고인 사람들을 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가 난 거잖아요. 이거 뭡니까? 이거 해가지고 사실 숙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교회 관련해서 거칠게 압수수색한 게 이게 국제적인 문제, 한미 관세 문제까지 영향을 줬는데 결국 구명 로비도 한 사람도 기소시키지 못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영장을 청구하거나 뭐 그러지도 못하고요. 수사 자체가 진전이 안 돼서 기소가 안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검이 밝혀낸 게 대통령이 화냈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사람이 화를 냈다 안 냈다 그게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상 자체가 특검 입장에서는 본인이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를 잡느냐? 공수처를 잡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니네가 수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니네가 뭔가 은폐했기 때문에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 조금 제3자 관점에서 볼 때 특검 입장에서는 결론 내서 뭔가 나올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공수처 너희라도 내가 잡아야겠다. 피하 구분도 안 되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멀리 본다면 공수처장이 이미 쓰임이 끝난 겁니다. 쓰임이 끝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진짜 내란죄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됐고 그게 주기현 판사께서 대통령을 구속 취소시킨 이유가 이겁니다.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절차의 명확성에 논란이 있어서 상급 법원에 갔을 때 파기되거나 시간이 지나더라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보내준 거거든요. 구속 취소한 겁니다. 결국 공수처가 논란이 있음에도 어떻게 보면 억지 춘향으로 경찰을 동원해서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쓰임이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체포의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됐을 때 더 이상 이 공수처를 끌고 가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을 임명했다는 이유로 지금 공수처를 새로 갈아버려야겠다. 저는 그런 정부적 판단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럼 추가해 제가 지금 이거 요 아까 앞선 사건 내용에 관해서는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이 오동원 공수처 관련된 그 해병 사건 관련한 중요한 사건은 자세히 설명해야 되니까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부분만 좀 정치적으로 한번 좀 연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말씀에 이제 이 공수처장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이제 공수처는 상당히 민주당이나 이재명 측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써왔지 않습니까? 쓸모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써왔고 그게 대표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구속을 사용하는데 썼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검찰청 관련해서 폐지 정부 조직법을 통해서 검찰청 폐지를 사실상 마무리 지어서 내년 뭐 10월이면 이제 중수청이 출발한단 말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쭉 진행되어 왔던 검경 수사권과 검수완박으로 사실상 하나는 경찰에 권한을 주고 또 하나는 공수처에 권한을 주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번에 검찰청이 그것도 검찰청을 사실 타겟으로 한 건데 검찰청이 폐기되는 이제 상황 내년에 가면 토사구팽 얘기가 지금 나온다면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한 토사구팽일 뿐만 아니라 공수처 자체에 대한 토사구팽도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공수처를 이재명의 공수처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 공수처라는 게 민주당 그 문재인 정부 때 21년도에 이른바 패스트트랙 19년이죠. 2019년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출범이 21년부터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일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6년 동안 사실상 한 800억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소 안 된 게 기소돼서 6건을 기소해서 재판 중 3개 재판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무죄가 2건이고 일부 유죄가 1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요거 가지고 소위 말해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다 보니까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한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처음에 1차 체포 영장 집행을 못했을 때 공수처장을 국회에 불러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가슴 열고 총 맞을 각오로 대통령 장갑차 동원해서 체포하라고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청을 해체했기 때문에 칼이 필요합니다. 칼. 네. 그 칼이 경찰이란 칼, 그 다음에 공수처라는 칼, 그리고 수사청, 이 중대범죄수사청인데 이거는 뭐 검사들이니까 공수처를 본인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동훈이라는 사람을 또 가기에는 부담도스럽고 본인들도 압니다. 위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들도 문제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선을 긋고 꼬리를 잘라버리고요. 새로운 사람으로 공수처를 임명을 하겠죠. 아, 공수처장 교체적으로? 저는 교체적으로 본다는 게 맞습니다. 상처를 계속 내겠죠. 그러면 여하튼 이재명이 만들어 놓은 그 특검이 수사를 한 공수처잖아요. 그러면 여튼 계속 이거에 대해서 수사 기소되고 있으면 재판을 받게 되면 아니 재판받는 공수처장을 쓰기는 힘들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제가 볼 때는 물갈이가 될 거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원하는 공수처장을 꽂아 넣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참에 여기 보면 중간 간부라고 할 수 있는 차장 그럼 부장들 다 난리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들 새로운 사람 신겠죠. 그래서 아주 노골적인 예전에는 민주당의 검사들을 공수처로 했다면 이번에는 이재명 아주 노골적인 이재명 친 이재명 빠들을 제가 볼 때는 공수처장으로 만들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오동훈 공수처가 아니라 이제는 이재명 공수처로 전환되는 상황이다. 핵심적인 맥을 좀 그렇게 짚어 주셨네요. 예, 주제를 한번 좀 바꿔볼게요. 아주 좀 무거운 주제 하나를 좀 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어제 아마 가장 중요한 소식 중에 하나일 텐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이 기소를 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기소를 했고 재판이 진행을 쭉 해왔었죠. 기소 관련된 건 어떤 기소를 했느냐. 불법 비상계엄 선포 관련된 방조죄, 방조한 혐의를 기본으로 내란 특검팀이 기소를 했고 마지막 구형, 어제 구형이 있었습니다. 엄벌해달라, 민주주의 파괴했다 그러면서 15년 구형을 했는데 검찰의 혐의 적용, 구형 어제 나온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우선적으로 네. 뭐 특검이야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내기 때문에 구형을 세게 하는 거야 뭐 이해는 갑니다. 네. 그런데 얘네들이 좀 감성적인 거예요. 팩트와 증거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좀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왜냐? 제가 볼 때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 45년 전 그 사건은 유혈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5.17, 그러니까 5.18 전에 있었던 1980년도 5월 17일 있었던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고서 한 건데 그때는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됐고요. 국회가 실제로 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학생 2,500여 명이 일괄적으로 연행이 됐고 언론, 행정부 다 장악이 됐습니다. 네. 그거하고 지금과 비교를 한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문제다? 이 상황 인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당시에 대법원에서 전두환에 대해서는 사형,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7년이 남았습니다. 17년.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가 15년이 나왔습니다. 그럼 노태우 전 대통령 급으로 본 겁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내란 하니까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됐다고 해서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걸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헌재에서 대통령이 파면된 것과 계엄이 곧 내란이란 건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교묘하게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계엄이 곧 내란이란 이런 프로파간다를 이 선전선동을 계속 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란 하면 그리고 내란에 파생되는 게 많잖아요. 내란, 뭐 음모, 내란 동조,
내란 선전선동 이런 워딩을 통해서 사람들을 입틀막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잖아요. 네. 황교안 전 총리 관련해서 아니 문제를 제기하고 표현을 했는데 물론 그 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잡아 넣으려고 하는 게 내란 선전선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2025년 이재명 정부에서 내란의 이런 프레임을 통해서 사람들을 입틀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덕수 전 총리 관련해서 요 내용을 특검이라는 작자들 특검이 하는 이 워딩을 보니까 45년 전 1980년도 이 계엄보다도 더 크게 내란이라고 상정을 한다. 그렇다면 이거는 진짜 사기치는 거거든요. 아니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 그 작년에 대통령 탄핵시킬 때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할 때는 내란 했잖아요. 내란이라고 하면서 했다가 1차적으로 국회 통과하고 그 다음에 헌재 탄핵할 때 탄핵 소추사에서 소추할 때 뺐습니다. 예. 아니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하면 왜 뺍니까? 예. 본인들도 볼 때 뻑적지근하는 겁니다. 이거를 규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오래 걸리니까 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엄이 곧 내란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폭동입니다. 내란죄, 폭발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폭동 두 가지가 네. 성립이 돼야죠. 예. 근데 폭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찾아보면 핵심 국가기관 시설을 파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요 요인의 암살과 살상이 있어야 되고 광범위한 약탈과 방화, 손괴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국회나 주요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물리적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인데 요 마지막 것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폭력성이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 모든 게 앞뒤가 있는 거잖아요.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덕수 총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게 내란 동조입니다. 네. 처음에 내란 동조를 했는데 이진관이라는 이 판사가 이거 말고 주요 종사 혐의로도 해야 된다 해서 이거를 추가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내란 이게 계엄이 곧 내란인지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떡하니 특검에서는 내란 동조냐고 물었는데 거기에다가 내란 중요 종사 혐의로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이진관 판사라는 사람이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간다. 왜냐하면 중심적인 소위 말해서 메인에 대한 사건에 대한 판단은 주기현 판사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왜 그거를 속된 말로 그렇게 설레발 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나온 김에 이진관 부장검 판사 이야기는 잠깐 하고 가야 되겠네요. 이건 상당히 기막힌 장면입니다. 아마 데자뷰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한덕수 정 총리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은석 특검팀이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지금 사진에 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장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저 이진관이라는 자가 추가해라. 뭘 추가하느냐. 방조 혐의만으로는 안 된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 이거를 추가해서 공소장을 변경을 해라는 식의 지시를 사실상 재판장이 했고 특검이 그걸 받아서 공소장을 변경해서 추가 사실은 기소하는 꼴이 됐어요. 이거 우리가 과거에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강일원이라는 자가 있었죠. 당시에 주심 재판관 역할을 했던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했던 강일원이라는 재판관 자체가 국회에 사건을 이렇게 해서 공소장을 탄핵 소유장이 그때는 탄핵 소추장이죠. 그걸 변경하라고 해서 거기에 맞게 변경해와라.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걸 바꿔서 의무적으로 바꾸라고 해서 굉장한 논란이 됐는데 그거 굉장히 불법이죠. 근데 이번에 이건 불법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판사가 이 특검 일반적으로는 검찰이 낸 공소 기소 내용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건데 그걸 다른 혐의를 추가해 가지고 했다.
이진관이라는 자가 아주 올려치는 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구형 이게- 올려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네. 헌재가 또 하나를 더 플러스 알파 하라고 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저희가 앞서 말한 이게 1차에서는 내란하다가 2차에선 빼게 된 동기가 헌재에서 그거를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성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죠. 아, 나 내란죄 이게 탄핵소추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나 찬성표 던지지 않았다. 네. 어떻게 보면 사기 당한 걸 인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번에 저는 이진관 판사를 보면서 이분이요. 저는 황당한 얘기라고 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네. 재판에 갔습니다. 네네.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재판받고 있는 거 아시죠? 하니까 예 그랬죠. 그런데 법정령이 사형까지로 규정돼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혐의 중하고 저희 재판관 과정의 CCTV라든지 이런 정원을 봤을 때 증인이 깊이 관여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얘기했습니다. 하하하.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건의 증인으로 간다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국민들이 봤을 때 아, 이상민이라는 사람은 문제가 있구나. 아, 이 사람은 그냥 뭐 사형도 받을 수 있겠구나. 내란 중요 종사 의미로 재판받고 있는데 법정령 사형형이라는 얘기까지 하는구나. 그러면서 증인이 깊이 관여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판사가 모르지 않을 텐데 오히려 유죄 심증을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공개를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예단을 갖게 하는 거고 본인도 예단이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저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판사는 특검이 주장하는 거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거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그거를 접점을 찾고 그 접점을 찾을 때 양쪽의 얘기 중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심판자의 위치에서 당신은 사형당할 수도 있네. 당신 보니까 CCTV 보니까 굉장히 깊숙이 돼 있네. 이거를 최종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판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그 사람은 내가 재판을 하고 있는 피고인도 아닙니다. 다른 재판부에 있는 증인인데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굉장히 전 무섭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여론 재판의 문제입니다. 왜 제가 여론 재판이라고 하느냐? 지금 이진관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청래가 정의로운 판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예. 그리고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하느냐? 좋아요를 누르고요. 신났습니다. 그럼 이게 뭐죠? 양쪽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판사가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는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양쪽으로부터 칭찬을 듣는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으로부터 노골적으로 좋아요와 칭송받는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사건도 아니고 국민들 이 계엄이 곧 내란인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법리적으로 다퉈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눈치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노골적으로 해야 하던데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무색무취할 재판 진행이 카메라 앞에서 본인이 뭔가 쇼츠용으로 딱 그 개딸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건 과정도 좋아야 되고 결과도 납득이 가야 되는데 그 과정성에 있어서 한쪽 진영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법정 진행을 한다. 재판을 진행한다. 그러면 우리가 재판이란 걸 왜 받습니까? 재판 이후에 국민이 통합돼야 되잖아요.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네. 이종관 부장판사 이 사건을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지금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종관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됐네요. 저도 재판하는 장면들 영상을 몇 개를 봤어요. 이진관 이 부장판사 하는 방송을 보면서 특히나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 그리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그 장면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당시의 기억들을 그리고 기억과 다른 것들은 또 어떤 일인가 이것도 상세히 봤는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여러 재판들의 영상을 보니까 유죄 심증 앞서 이제 이상민 뭐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도 해줬습니다만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벌금 때리는 것도 보면서 야 저것도 증인이 하나의 권한으로 특별한 재판을 받고 있으면 그 선서 안 해도 되는 것도 법률적으로 있는데 저것도 저렇게 벌금을 때리는 걸 보면서 아, 이진관 부장판사 이거 상당히 심각하구나. 아, 재판을 유죄 심증으로 몰아가고 재판도 상당히 거칠게 하고 어느 보로 보나 심판이 아니라 그냥 특정 편의 선거처럼 행동하는 것이 노골적으로 좀 많이 보이고 해석되게 행동을 하던데 문제는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만의 문제는 아니고 1월 21일 날 지금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확정을 21일 날로 했다고 그래요. 어제 구형 선고 구형 이후에. 근데 이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번에 앞서 얘기했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를 추가할 때 뭐 앞서 정청래가 뭐 정의로운 판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법관이 증원되면 대법관 욕심이 있냐 이런 아주 언론사 보도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제 선고가 난 다음에 지금 이런 것들을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진관 부장판사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선고 결과 이게 이제 향후에 미칠 파장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미칠 파장 정치적으로도 미칠 파장 이런 게 여러 부분에 있을 텐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란 방조 예. 정도의 상황에 대해서 재판 결과가 나왔다는 것과 달리 만약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나오게 되면 이게 좀 생각보다 좀 세게 나오게 됐을 때 그리고 판결문에 대해서 이게 결국은 계엄이 곧 내란이다라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어떤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내란 중요 종사 임무 중요 임무 종사라는 어떤 그 혐의로 할 수 있을까? 결국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상태에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주기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전 대통령 관련해서 메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분하게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볼 것인가를 따져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단을 충분히 갖고 유죄 심증이 있어 보이는 이진관이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말했을 때 예. 물론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주기현 판사가 이것에 대해서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죠, 당연히. 그거는 뭐 어떤 판결을 하느냐는 재판부에 대한 몫이고 그거는 존중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은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2월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를 여론전을 펼칠 겁니다. 이미 끝났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갈 텐데 저는 역설적으로 지금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될 텐데 12월 2일에서 3일 사이에 네. 그때 결과가 나옵니다. 체포영장이 구속영장이 제가 볼 때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이때 저쪽에 내란몰이가 일정 부분 내란몰이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고자 하는 그 어떤 시도가 한풀 꺾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12월과 1월 사이에 그 분위기 내란몰이가 좀 꺾일 수 있는 거를 국무총리 관련해서 만약에 1심에서 저쪽이 원하는 게 나오면 내란몰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저희가 뭐 압박을 하라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저 계속 끊임없이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부분. 이거는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를 막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지금 사법부를 뒤흔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든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를 없앤 상태에서 법원 행정위원회를 통해서 법관 인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들 입맛대로 윤석열 대통령 항소심은 무조건 유죄
이재명은 무조건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련의 흐름이 있으니까 저는 뭐 지금의 이재명이 여러 가지 본인 사건과 관련해서 개입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특히 이화영 관련해서도 내가 충분히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전 자백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개별적인 것을 파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일련의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부에 우리 김기흥 대변인 모시고 마지막으로 이 한덕수 전 총리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했네요. 재판이 향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대비도 하면서 그것이 미칠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겁니다. 뭐 이중관 부장판사, 한덕수 총리 재판과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도 재판은 재판대로 기준 원칙을 정하고 비상계엄과 관련한 게 내란죄가 형립되는지는 아주 원칙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 측면을 좀 강조해 드린 걸로 생각합니다. 예, 2부 김기영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